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키워주셨죠.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고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우리 집은 다른 집들과 조금 달랐는데 제사도 없고 명절에도 차례를 지내지 않았어요. 친할머니께서 엄마가 암투병으로 고생하신 뒤로 그런 전통적인 의례들을 다 없애셨거든요.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흔히 듣는 고부 갈등 같은 건 우리 집엔 없었죠. 할머니는 며느리인 우리 엄마를 친딸처럼 아끼셨고 엄마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하셨어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결혼이란 것도 당연히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4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 정말 온 가족이 힘들었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이 잘 됐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고 계시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은 더욱 서로를 아끼게 됐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직장 생활도 나름 만족스러웠고 일에서 성취감도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회사 동료 한 명이 저한테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웃는 얼굴이 참 좋아 보였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배려심도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데이트도 즐거웠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것에도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죠.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저도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연애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서로 나이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둘 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30을 넘긴 나이였고 그도 비슷한 나이였어요.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예비 시어머니와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조용한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처음엔 차분한 인상이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마치 자랑하듯이요.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한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모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좀 아까운 감이 있긴 해요. 이런 남편감 흔치 않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예비 남편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누구나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엔 예비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어요. 부모님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대화도 잘하고 직업도 안정적이니까요. 아빠는 식사 자리 내내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그는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엄마도 흡족한 표정이셨죠. 예비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계신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는 외동이라고 했어요. 명확하게 외동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가 외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잘 맞았었나 하고 생각했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기로 날짜도 잡아뒀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은 각각 만나 뵈었으니 이제 공식적으로 양가가 만나는 자리만 남은 거였죠.
식당도 예약해두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예비 남편과 만나면서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었어요. 사소한 일들이었죠.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다 다르니까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요. 그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자주 말했어요. 제 외모도, 성격도, 직업도 모든 게 자기가 생각하던 이상형이라고 했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부모님과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뒀었어요. 비행기 티켓도 예매했고 호텔도 예약했죠.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가족여행을 가는 건 우리 집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사실 결혼 전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면 명절에는 시댁과도 보내야 할 테니까요. 물론 우리 집은 명절에 차례도 지내지 않고 특별한 행사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후엔 지금처럼 자유롭게 부모님과만 시간을 보내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부모님과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해외든 국내든 시간이 맞으면 함께 떠났죠. 그게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자 전통이었어요. 엄마가 암 수술을 받은 이후로는 더욱더 이런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께 할 수 있을 때 많이 함께 하자는 게 우리 가족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명절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서요. 처음엔 명절 인사라도 미리 하시는 건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열었죠. 그런데 내용을 보고는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새아가 명절인데 사돈어른이랑 해외여행을 간다고? 결혼해서 이쁨 받고 싶으면 와서 음식 거들어야지.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미리 와서 다른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렴. 그래야 결혼해서 이쁨을 받는 거야.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명절에 와서 음식을 만들라고요? 그것도 부모님과의 여행을 취소하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쁨 받고 싶으면이라는 표현이 특히 거슬렸어요. 마치 제가 시댁의 환심을 사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식의 말투였죠. 결혼은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건데 왜 저만 일방적으로 시댁의 이쁨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가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음식을 만들러 오라고요? 제 답장을 본 시어머니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당연하지. 결혼해서 이쁨 받고 싶으면 와서 거들어라. 귀한 내 아들이랑 살려면 이런 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지. 그 메시지를 보고는 정말 기가 찼어요. 당연하다고요?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명절 음식을 만들러 오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리고 귀한 아들이랑 살려면 알아서 해야 한다는 표현도 너무 거슬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지금부터 이런 식이면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더 심해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음식하라는 건 너무하시네요. 결혼하면 안 봐도 뻔하겠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니까요.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한테서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지금 전화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 같았고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예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어차피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나갔어요. 그는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 내용을 다시 설명해 줬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명절에 와서 음식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것도 부모님과의 여행을 취소하고요. 그리고 이쁨 받으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표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거나 어머니가 너무하셨다고 하는 대신 자기가 사실 장남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장남이 명절에 집에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남이라고요? 외동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장남이라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형제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누나가 셋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누나만 셋 있는 집안의 유일한 아들. 그 집안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기 아들이 대단하다고 아깝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딸만 셋을 낳고 간신히 얻은 아들이었던 거죠. 그럼 넌 외동이 아니라 장남이잖아. 왜 외동이라고 했어? 누나가 셋이나 있으면서?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뭔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죠. 아마 나중에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관계가 깊어지면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요. 하지만 그건 정말 비겁한 거였어요. 어쨌든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결혼도 전에 음식하라는 것도 웃긴데 이쁨 받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그 말이 더 어이없어. 그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이제 와서 장남이란 걸 말하는 것도 이상해. 외동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누나가 셋이나 있으면서 왜 외동이라고 한 거야? 제 말에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꼭 그래야겠어? 명절인데 좀 와서 도우면 당연히 결혼하고 정말 이쁨 받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도 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시댁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너가 제일 이상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제 말에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면서 지금까지 만난 시간은 뭐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요.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기대했던 결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뭔가 허무하고 제가 한심했죠. 하지만 오히려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계획대로 부모님과 공항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는 예비 남편과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엄마는 그런 집안이면 결혼해도 힘들었을 거라며 잘했다고 하셨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서요. 결국 간 거니? 난 네가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실망이구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현명한 선택이라니. 저는 명확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아들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저희 결혼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런 메시지 불편하니까 삼가해주세요. 그러자 또 전화가 왔어요. 물론 받지 않았죠. 대신 메시지가 연달아 왔어요.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새파랗게 어린 것이 버릇없다느니 평생 이쁨 받기는 글렀다느니 온갖 막말이 다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그냥 무시했어요. 답장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엄마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예비 남편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처음엔 화가 나 있었지만 며칠 지나니 미안하다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가끔 의견이 안 맞긴 했어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까요.
그는 계속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 앞에 나타났죠. 부모님도 불편해하셨어요. 아빠는 한 번은 내려가서 그만 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왔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는 여전히 연락했어요. 문자 내용도 처음엔 사과였다가 나중엔 원망으로 그러다 또 사과로 바뀌었어요. 일관성이 없었죠. 4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났어요. 그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2주에 한 번으로요.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답장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의 5개월 동안 그는 연락하고 매달리고 찾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정성을 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과도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몇 달 후 회사 동료한테서 재밌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동료가 바로 저와 예비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동료가 제가 파혼했다는 걸 알고 미안해했었어요.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그렇게 저한테 매달리더니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니요.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몇 달 후에 또 그 동료한테서 들었는데 예비 남편이 또 파혼했대요. 결혼식 날짜도 다 잡아놓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것도 명절 지나고 파혼이 됐대요.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아마 그 여자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료가 들은 바로는 또 예비 시어머니가 그 여자한테도 결혼 전에 와서 음식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거절하다 또 예비 남편이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는 정말 음식을 하러 갔는데 시어머니의 시누이 셋에 엄청 당했는지 결혼 못한다고 앞치마 던지더니 결혼 안 한다고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오싹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죠. 제가 만약 그때 굽혔더라도 결국엔 다른 문제로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 후에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 전에 파혼하는 게 훨씬 나았죠. 그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정말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굴복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시댁의 이쁨을 받기 위해 제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러 갈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장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도 큰 문제였어요. 그런 걸 속이고 숨겼다는 건 의도적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제가 장남이라는 걸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고 나면 말하려고 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런 사실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그 사람의 그리고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나 단점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상대방과 그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 그건 단점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 기본조차 안 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잘못된 관계를 끝내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쁨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나 가족과는 함께할 필요가 없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